자, 이번 주도 여야의 두 미남 의원분들이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여의도에서 다 못한 이야기 이곳에서 한번 수다로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님, 네. 그다음에 박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국감은 끝났지만은 예. 역시 또 여야 간 충돌 계속되고 있어요. 자, 두 의원들도 뭐 티격태격 하셨습니까? 좀 피곤해 보이세요, 지난주보다는. 저는 정책적인 일에 집중을 했고요. 이 하나 잃으면 오신환 의원님은 네. 송민순 전 장관 네. 회고록 관련해서 야당 공격하는 그 팀 하나 공격수로, 만들어서 예. 제가 거기에 참 오늘 공격 좀 하십시오. 마음껏. 네. 자,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앞서 보셨죠? 훈훈한 뉴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서로 칭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상대 당이 이것만은 참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칭찬해 주시죠. 한번 준비를 하셨나요? 네, 네. 한번 들어주시죠. 민주당 웬일이니, 예. 자, 민주당 웬일이니 중국의 강력 대처. 예. 자, 새누리당 웬일이니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불출석 함께 고발. 네. 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사실은 상대 정당을 칭찬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우리 박용진 의원님 그동안 국정감사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정말 일 잘하고 훌륭하게. 감사합니다. 예. 이건 너무 짜고 한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직접 이렇게 칭찬드리긴 그렇고, 지난 10월 7일 날 우리 서해오도 앞바다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이 있었죠.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정을, 침몰시킨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 분노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 외통위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병석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범죄인 인도를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강력한 대처를 통해서 우리 해양 주권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중국과 협의해서 유감 표명을 받아내고 또 불법 조업하고 그 침몰시킨 그 어선을 중국이 국가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어떤 발언을 받아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여야가 좀 힘을 합치면 우리가 못 해낼 것도 없구나 이런 좋은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 아유, 진짜 크게 해주셨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에 좀 지나치게 우호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각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칭찬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에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나와야 될 우병우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청와대 치읓자만 나와도 납작 엎드리던 새누리당이 어제 웬일이지? 갑자기, 여야 합의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고발을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국회로 무조건 데리고 나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모종의 결단을 내린 거고요.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일정한 좀 호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로 사당의 합의로 지금 우병우 수석의 국회 불출석 관련 검찰 고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그러나 또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 당에 야, 왜 이러니? 네. 왜 또 그러니? 하는 내용 한번 써서 들어보시겠어요? 네. 자, 내리시고. 자, 우리 새누리당 오 의원은 민주당 왜 그러니 하면서 여전한 막말. 자, 새누리당 왜 그러니에서는 이정현 대표 정쟁 본능, 내통 발언. 자, 이번에는 박용진 의원부터 한번.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 책 전체 한 400 몇십 페이지의 나머지 내용은 관심이 없고, 한 8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아주, 집중 탐독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정현 대표께서 상당히 나는 무수저 출신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도 줬고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기대도 모았습니다만 답답하게 실이 지난번에 단식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충격도 많이 받고 그러셨던지 다시 어떤 정쟁 국면이 나타나니까 또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야당 공격하는 공격수 역할을 하시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그 전 대표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내통했다, 북과 내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 아니냐라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정현 대표에게 여러 기대를 갖고 있고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이번 말씀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그리고 새누리당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답답하다. 그리고 우리 오신환 의원처럼 훌륭하신 분이 또 무슨 그런 공격수 팀에까지 어벤져스 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이고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자, 오신환 의원, 민주당 왜 그러니?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정현 대표의 내통 발언은 사실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15일이죠. 예, 그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장에 대거 야당의 인사들이 또 참석을 했고, 거기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또 김갑수 방송인, 또 뭐 김영민 씨도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말들이 역시나 뭐 감추지 못한 그 DNA 기질을 발휘해서 막말에 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뭐 그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이제 파란 집에서 또 감옥으로 갈 사람도 있고 또 삼성동에서 또 감옥으로 갈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의미가 사실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잔치 속에서 막말 파티를 했다는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김갑수 방송인의 경우는 뭐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작살낼 놈들은 뭐 작살낼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좀 오만하고 또 이런 어떤 발상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국민들한테 좀 뭐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할 말 있으시면. 아까 뭐 칭찬하실 때 칭찬이 좀 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비판할 때 더 길게 얘기하시네. 아니, 반박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이제 그날 출판기념회 때 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그 언론에 보도될 때 아이고야 이런 말씀들을 했나. 뭐 웃자고 한 것 같은데 웃자고 그런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유머라고 하는 것, 특히 정치인의 유머라고 하는 것은 보다 좀 세련되고 한 차원 좀 높은 유머였으면 좋겠는데요. 웃자고 했겠죠. 설마 이렇게 막 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분도 거기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 전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보다 세련된 유머와 세련된 비판으로 장착한 그런 제1야당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또 저렇게 또 흔쾌히 또 받아들이니까 우리 이정현 당대표 내통 발언은 사실 좀 의미가 왜곡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내통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뭐 야당에서 듣기에는 귀에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내부적인 어떤 은밀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통한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게 그것을 물어봤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통칭해서 어떤 내통이란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예. 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의 국회를 지켜보면서 도대체 왜 저럴까 싶었던 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답변을 올렸는데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고 40년간 절친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청소년 시절부터 일생 살면서 어찌 아는 사람이 없고 변명을 가까운 들으면 사람이 전 국민이 실수할 없겠습니까? 겁니다. 그렇게 절친한 사이다 하는 건 절친하진 않다 하는 얘기죠. 안수석께서 그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치는 것이 취미다 이렇게 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그러면 제3의 인물에 의해서 입력된 거 아닙니까? 전혀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박 대통령의 참모들,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들이 한결같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박용진 의원 입이 근질근질하실 것 같은데. 아니, 네. 아까 이원종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두 분 그렇게 절친한 사이 아니다. 그리고 뭐 아는 사이는 분명한데 절친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는 비서실장이 혹시
그 허수아비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오늘 저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정윤회 씨요. 정윤회 씨의 아버지 정관모 씨를 경향신문이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심지어는 아들은 정윤회 씨죠. 정윤회는 최순실 말만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를 멀리한다고 보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정윤회야말로 최측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최측근인 정윤회,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 전 남편이죠 이제는, 인 정윤회 씨마저도 대통령께 얘기해서 너무 많이 힘이 몰리고 있으니까 좀 멀리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아들이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아버지의 이야기, 정관모 씨의 인터뷰가 보도가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이야기와 그 우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의 참모들도 허수아비, 비서실장마저도 허수아비, 심지어 문고리 3인방조차도 그냥 문고리였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신원 의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순실 씨 잘 아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죠. 잘 아십니까? 전혀 모르겠네요. 지금 온 국민이 잘 모르고 있는 최순실 씨. 이것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관모 씨가 얘기한 그 발언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께 언제 얘기를 했는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40년 전의 사진, 그 영상을 가지고 추측해서 뭐 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 그리고 가족들도 지금 일부러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청와대로 들어간 이후에 우리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어떻게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그 친분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지금 최순실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이 청와대의 권력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검찰이 그것을 이제 밝혀내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것들이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그냥 의혹에 그칠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최순실 씨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사회적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검찰이 하루속히 밝혀서 그것들을 명백히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게 공감하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 중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친하면 어떻습니까, 뭐.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도읍 여당의 김도읍 수석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호가호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만일에 대통령의 권력을 뒤로 두는 호가호위 행위를 해서 그 재벌들의 팔을 비틀어서 자기의 어떤 치부를 쌓기 위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과정을 네. 통해서 재단들을 만들고 또 이것을 뭐 자금을 빼돌려서 별도의 회사에 이익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갔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동안 검찰이 사실은 좀 꿀먹은 버거리처럼 있었던 것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자, 이제 검찰 얘기 나왔으니까 또 우병우 수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네. 우병우 수석 어젠가요? 국회 아예 안 출석하려고 나왔습니다. 했는데 예. 안 네, 나왔지요. 네, 네. 자, 우병우 수석 지금 혹시 소식 들은 거 있으십니까? 뭐 여당이니까 자시겠어요. 우리 오신한 것 같아요. 우병우 수석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아마 뭐 어저께 운영이 국감하는 거 뭐 TV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어제 불출석한 이후에 여야가 이제 고발하는 쪽으로 지금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서 정당한 사유가 부합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고발 조치하는 것은 뭐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과거의 기관 증인의 경우는 그 2013년도에 홍준표 지사가 그 당시 진주의료원 해체 관련해서 그 국정조사 당시에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후에 검찰이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증인의 경우는 뭐 기소를 하기도 하는데 뭐 벌금형의 경우도 한 300만 원 수준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하긴 하는데 지금 과연 검찰이 또 우병우 수석을 기소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야가 국회의 어떤 권능으로 당연히 정상적인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면
저는 뭐 고발 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좀 답답하게 보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면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적이 없냐 국감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민정수석, 전해철 전 민정수석은 참석을 했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민정수석이 안 나가겠다. 내가 거기 왜 나가냐. 이렇게 버티니까 그 그랬죠. 김기춘 그 당시 비서실장이 아주 대노했습니다. 이거 기강 문제다 이러면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 양반 어떻게 했느냐면 사표를 내고 안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흔들린다. 그리고 네. 이것 때문에 마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최근에 제가 돌아가신 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병우 수석은 뭐냐? 사퇴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직속상관인 비서실장이 말도 안 들어요. 나오라고 전화했는데 싫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청와대에도 어쨌든 공직사회이고 정확하게 기강이 서야 되는데 이원종 그 비서실장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 명령이 먹히지 않는다. 이건 제가 볼 때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우병우 수석이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떠나서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이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네. 오 의원에게 궁금한 것은 정진석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네네. 이렇게 예. 운영위원장이 동의를 했어요. 네. 동의하고 고발장을 내는 데 대해서 지금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 법 절차에 따라서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출석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병우 수석의 경우는 뭐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처럼 과거 DJ 정부에서 신광욱 민정수석인가요? 그분도 아마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과거에 이렇게 출석했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의 어떤 형사소추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기 뭐 안종범 수석도 나왔거든요. 그런 의미를 보면 여당 쪽에서도 뭐 나와서 본인이 당당하면 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것을 모든 것을 새누리당이 다 떠안고 갈 필요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일부 있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우수석의 거치가 좀 명백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감 역시 막말이 많았습니다. 네. 어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만일 강제모금에 해당된다면은 이건 강제모금을 갖다가 미담이나 선행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죄의식 없이 나는 이게 죄라는 걸 알고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범이라는 게 뭡니까? 죄가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얘기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무리 의견이 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국가 원수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확신범이라는 그런 표현, 그거는 배격돼야 될 표현이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자, 죄의식 없는 확신법. 박영진 의원, 네. 좀 지나치는 생각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확신범이라고 하는 얘기가 칭찬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상범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회찬 의원이 예로 들어서 이야기한 부분은 어쨌든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확신범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좋은 말로서의 의미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확신범은 뭐 자신의 생각이 뭐 죄의식이 없다 이런 뜻이다라고 사전적으로 풀어서야 할 문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지칭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노회찬 의원의 말씀이 조금은 지나친 면이 뭐 있다고는 봅니다만 어쨌든 요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본의를 좀 먼저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발언이 거칠어지는 남자가 노회찬 의원뿐이 아니에요. 네. 또 문재인 대표, 제가 만나보면 굉장히 얌전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언어가 최근에 과격해지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에 10년 전에 일에 매달려서 색깔론, 종북 노름에 빠져서 도끼자루 섞는 줄을 모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저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정말로 찌질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신환 의원님. 찌질한 정당의 의원님. 어떻습니까? 찌질한 정당론. 갑자기 찌질해졌는데요. 예.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스타일과 좀 안 맞는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뭐, 이게 어찌 보면 뭐 조급한 마음을 드러낸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인은 뭐 자신감의 표현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서 그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히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고발해야 될 사람은 송민순 전 장관이지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고발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뭐 찌질한 정당으로 자꾸 이렇게 비하하면서 그 발언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당시에 대북관에 대해서 북한에 어찌 보면은 주권국가로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특히 북한의 문제를 북한에 물어보고 그것을 허락받듯이 이렇게 기권을 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명백히 밝히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이 저는 뭐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 예. 문 대표가 과거에는 저런 발언 잘 안 했어요. 젠틀제인 아닙니까? 네, 젠틀제인. 그런데 무슨 속사정이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아니고요. 뭐 최측근이라고 하는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 그랬더니 아예 작심 발언이다. 이렇게 분명하고요. 찌질한 정당. 예. 어쩌다 툭 튀어나온 갑툭튀 발언이 아니라 내가 이거 새누리당한테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쓰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작심한 발언이고요. 이후에도 새누리당이 이렇게 색깔론 공세, 그리고 뭐 대책 없는 이렇게 정쟁으로만 가게 되면 더 센 발언도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지금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볼 때는 충분히 정책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지난번 NLL 포기 발언부터 시작해서요. 이번 회고록 관련한 것까지 자신들의 안보 무능 그리고 통일 무능 이런 부분들을 다 덮고 그저 그냥 정쟁과 색깔론으로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게 작심 발언이라고 하면 더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대북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어떤 문제의식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실을 먼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자, 짧게. 예. 다른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용호 이번에 이원영 의원이 국정원장 발언을 약간 왜곡해서 하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난리가 났듯이 새누리당이 너무 여기에 이렇게 색깔론 공세에 집착하고 매달려가는 건 이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들이 하는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 새누리당이 볼 땐 금서예요, 금서 그거. 왜냐하면 거기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한쪽만 가지고서 이렇게 정쟁을 삼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은 뭐 저희 당 전체가 갖고 있는 분명한 생각입니다. 일단 그 한쪽에 대해서도 진실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작정한 문재인.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빨리 끄는 것은 마지막 한 분이 계세요. 이야기 못하고 가면 이분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저분이시죠. 자, 손학규 전 대표죠. 민주당의 대표. 자, 손학규 전 대표의 움직임이 이제 정치권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진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3지대론이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화면 나옵니다만은 내 손을 잡아봐. 자, 이 비노계의 김종인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또 이제 새누리당의 비박계까지 거론이 되고 있지요. 자, 이 질문은 우리 박용진 의원에게 먼저 던지겠습니다. 네. 이 김종인 전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셨죠? 예. 김종인 대표 움직이는 거 있습니까? 일단 저 그림에서요. 손학규 대표가 저기 지금 있잖아요. 네. 아마 안철수 전 대표나 김종인 전 대표도 다 저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쪽에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김종인 대표는 개헌이라고 하는 고리를 가지고요. 어쨌든 비패권지대라고 하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이른바 친박과 친문 말고 어떤 그 개헌으로 새로운 정계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기 이전에도 몇 차례를 만났고 또 그런 그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가 단순히 뭐 대선에 대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고요. 제7공화국을 열겠다라고 한 얘기는 개헌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 김종인 전 대표와는 연결고리를 단단히 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까지 합친 어떤 의미에서는 빅텐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신환 의원은 비박입니까? 친박입니까? 실례죠.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그런데 비박계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네. 뭐 삼지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같은 옷이고 시장하고 친하시죠? 네, 네, 충분히 있습니다. 예. 본이 같으신 거 아니신가요? 예, 본도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예. 비박계 소식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전해주시죠. 뭐 기본적으로 지금 양당 구조 속에서의 어떤 그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들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내의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학규 전 지사께서 제7공화국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개헌론과 또 나아가서는 지금 중립지대, 제3지대에서의 어떤 정계 개편까지도 염두에 두고 특히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그 점이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또 여전히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그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 속에서 분명히 정계 개편의 한 축으로서 손 전 대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의원이 당 소식은 전하지 않으시네요. 아, 예. 그 오세훈 전 시장께서는 제가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그 국민의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은 다 좀 이렇게 왜곡돼서 전달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의 어떤 다당제 구조에서는 뭐 제3정당과 이렇게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지만이 법률 통과도 되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당을 떠나서 이렇게 제3지대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말을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새누리당을 떠날 생각이 없다. 예, 전혀 없다. 끝까지 예. 새누리당이 남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손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두 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O 아니면 X. 자, 준비하신 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손학규 전 대표의 삼지대론이 바람인가요?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들어주십시오. 예. 역할을 할 오. 거다라는 의미. 예. 성공할 것이다. 두 분 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설명해 성공한다기보다는 주시죠. 이유에 대해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저기 우리 저 판넬에 나와 있는 여러 세력과 흐름들과 인물들이요 다 동상이몽입니다. 조금씩 달라요. 개헌에 대한 방향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라고 하는 분이 이른바 자신의 마지막 어떤 기득권 다 버리고 저렇게 움직인 것 때문에라도 일정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러나 주인공이 손학규일 거냐? 끝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다는 의미에서의 오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역할은 분명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의원.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양당 구조 속에서의 어떤 그 피로감은 국민들한테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3인물 또 제3지대에서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는 손학규 전 지사가 분명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나 지금 김종인 전 대표님 뭐 이런 분들의 생각과 정책이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모일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대선 과정에서 물론 이제 대선에 끝까지 가게 되면 뭐 또다시 이제 1대1 구조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어떤 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가 한국 정치사에서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번 경우는 상황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